북한에는 기존 주민과는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장마당 세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당 세대가 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뭐 장마당 세대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명칭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탈북민 분들이라든지 또 뭐 언론 그런 쪽에서 그 이후 그러니까 94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일컬어서 지금 부르는 말이죠. 예,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배급제라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배급이 무너진 뒤에 태어난 사람. 그렇죠. 장마당에 의존해서 살면서 출생한 사람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김정일, 김일성 시대를 겪은 분들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죠. 사고방식이. 그렇죠. 왜 다른 거죠?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뭐 94년 이전에 김일성이 있을 때만 해도 그때 살은 거는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어릴 때이기 때문에 전혀 잘 몰라요 저는. 네. 그래서 그때 그 세대의 이야기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모르는 걸 갖다 뭐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어쨌든 배급은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이렇든 저렇든 혜택을 줬다. 근데 장마당 세대는 북한에서 혜택을 단 한 번도 배급을 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당에서 나한테 해준 거 없는데 당에 하란 대로 해야 되나? 왜 내가 당에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되지? 하지 말라는 건 무조건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것만 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가 좀 바뀐 거죠. 그럼 뭐 주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더 내면 냈지 좋은 게 없거든요. 네. 뭐 교육 시스템도 사실은 뭐 사회주의에서 내미는 뭐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의료도 무료, 교육도 무료. 맞아, 무상. 네, 무상, 다 무상이에요. 근데 뭐 병원 가도 솔직히 이제 다 돈 내야 돼요. 북한도 돈 내야 되나요? 돈을 지급을 해야지 진료를 봐줍니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의사들도 역시 뇌물을 받아야지 살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배급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료를 봐주려면 자꾸 시간 끌고 질질 끄는 거예요. 담배라도 하나 가져오라 이거예요. 뭐라도 줘야지 나도 한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병원에서 진료 받아서 뭐예요? 약은 없어요. 약은 안 주는 거예요? 약은 자체로 가서 시장 가서 사야 돼요. 그렇구나. 네. 의사가 진단을 해주면은 네. 진단 받은 사람은 쪼르르 내려가면 거기 매대라고 있어요. 네. 그 매대 병원 앞에 매대들에 가면은 네. 약을 팔아요. 그 의사가 누구네 집 가서 약 사라고 해요. 약간 의약 분업이 좀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도.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집에 가서 약을 사오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쪼르르 와가지고 의사한테 와요. 그러면 놔주고 치료해줘요. 그러면 이 의사는 쪼르르 그 사람한테 가지고 수수료를 또 받아요.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학교는 대신 또 학생들한테 그래요.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요. 선생님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급이 안 그러니까 나오니까. 학급의 학생들의 간부들이 있어요. 네. 조직생활 뭐 북한은 이제 조직생활을 다 하니까 학급반장이라는 게 우리말은 뭐 학생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위원장이고 뭐 학급에 뭐가 있잖아요. 반장, 부반장. 반장이에요. 네, 반장.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시키려면은 집에 잘 사는 집 또는 간부네 집, 네. 선생님한테 뇌물을 줄 수 있는 집. 그렇구나. 공부 잘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다 돈이구나. 대학도 같아요. 저도 대학 졸업을 했는데 북한에서 네. 대학 다닐 때도 그냥 뭘 내라 해요. 아니 무상이라면서요. 무상이 아니라니까요. 무상이 아니라니까요. 법으로 무상인데 현실은 전혀 무상이 현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된다 뭘 내고 뭘 해야 된다 뭘 내고 계속 그냥 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태어나서 진짜 국가에서 당에서 받은 건 진짜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맨날 내라고만 하고 통제하면 싫겠네요. 엄청 싫죠.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도 대학 같은 건 다니다가도 농장 세대 애들은 내는 게 부족해가지고 네. 퇴학을 합니다. 학교 못 다니고.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었어요. 뇌물을 못 주니까. 네. 뇌물을 못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계속 내라는 게 많아요. 뭐 뭘 내라 뭘 내라 뭘 내라. 회비 내라 뭐 네. 책값 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당에는 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학을 못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배울 때 그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월사금 못 내가지고 월사금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닌다고. 지금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그래요. 그래서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하는데 대학 다니려니까 계속 내라는 걸 못 내니까 얘가 자퇴를 내버리는 거죠. 공부 잘해서 대학에서 처음에 한두 번은 봐줘요. 근데 야도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는 사람들 더 내주는 사람들은 계속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대학 못 다니겠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그냥 농사나 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농사 지어야죠. 그 똑똑한 인재가. 그렇죠. 계급혁명을 사실은 하려고 왔는데 농민 계급에서 노동자 계급으로 전환을 하려고 사실은 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철은이 그 장마당 세대 이렇게 젊은 세대는 정말 사고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막 포괄적인 통치라고 뭐 사실 뭐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경제 제재 엄청나게 받고 있고. 네.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지금의 뭐 5, 60대는 당에 충성하겠지만 지금 장마당 세대가 점점점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김정은 들고 일어나서 정말 반란이라든가 좀 이렇게 좀 이게 팍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서 어그로를 끌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네. 뭐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에서 뭐 폭동이 일어났다. 제가 저희 아버님도 이제 북한에서 보위부에 계셨고 네. 저도 보위부에 있었는데 제가 북한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폭동이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30년 동안 폭동이 한 번도 네,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폭동이라는 게 진짜 장담컨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북한이라는 그 사회 시스템을 조금 다른 방면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 체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서 3대가 유지되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그 북한 체제가 시스템이 한심하다? 그러면 북한 사회는 벌써 무너졌어야죠.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단속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 상상 그 이상이에요. 보위부만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미줄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누가 한 명이 반란을 생각하고 있다? 네. 바로바로 그냥 다 압니다. 다 안다. 서로 다 감시하고 있다. 서로 다 감시하고 주민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그게 북한에 인터넷이 되면 된다. 인터넷이 되면. 네. 나는 인터넷이 터지면은 북한에 그러면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난다의 찬성입니다. 네. 인터넷이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인터넷이 안 되고 지금 상태에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트라넷만 되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회밖에 모른다. 네. 그러면 영원히 그냥 복종. 마인드는 변하지만 복종. 그럼 말씀하신 분 장마당 세대는 이렇게 막 불만도 먹고 받은 것도 없고 한국 문화 접해서 야 이거 잘못된 거야 하지만 복종. 그래. 이게 참 조금 좀 애매한데 네. 마인드는 변하는데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아닙니다. 폭동에 대해서 폭동 자체는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싫어하지만 억지로 끌려가듯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싫은 거를 끌려가는 데서 거기서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데 인터넷이 터지면 폭동이 일어난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죠. 다른 세계를. 그렇죠. 다른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그냥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북한에서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조금 뭐라고 하죠? 야,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요. 아니 저렇게 당하는데 좀 모여서 맞아요. 이렇게 왜 안 되지 그게? 당하는 줄 안타깝죠. 모른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내가 착취당한 부당한 대접을 받는 걸 모르는 그렇죠. 간단한 실례로 네. 이 볼펜이 있잖아요. 네네. 북한에서 쓰는 볼펜이 이거밖에 없어요. 네. 만약. 네. 근데 그것 말고 다른 데 나가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종류의 볼펜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볼펜은 이 볼펜만 북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 볼펜 하나로구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볼펜을 봐야지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 봉건 왕조 시대를 걸쳐가지고 네.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걸쳐서 김씨 왕조 시대로 넘어왔어요. 왕조 국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왕에게만 해야 되는 거로구나. 네. 왜냐하면 세계의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깨인 사람들은 탈북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관들도 밖에 나가서 보면은 북한에서 교육이 이렇고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도 토대 좋고 충성심 많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계급을 둔 거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MZ 세대들이 변할래야 변하고 변할래야 변할 수 없고 변했다고 하지만은 그 자기 울타리에서만 변하는 거죠. 네. 밖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물 안에 개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물에서는 막 활기치고 싶어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 어리버리해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이기 때문에 그 마인드는 변하지만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까지는 못 가는 거죠. 체제는 못 들이는 게 어렵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분들이 같은 동포고 이 대한민국의 영토 아닙니까? 헌법에 의해서. 그렇죠. 이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좀 하면은 이게 좀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자꾸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자꾸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북한 맞아.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건 누구나 똑같잖아요. 맞아요. 뭐 햇볕 정책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잘 해보자. 한류도 그런 거잖아요. 뭐 햇볕 정책이 결국은 뭐 전혀 뭐 빛을 못 발휘한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그걸 떠나서 북한에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그리고 또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장마당 세대들이 계속 외부 거를 많이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아 외부를 많이 알게 해야 돼. 뭐 우리가 거기에 뭐 북한 김정은이 뭐 어떠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왜? 그냥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스스로 자꾸 저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걸 자꾸 들여보내줘야 돼요. 네. 외부 거를 북한 당국에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네. 모래성이 무너질 때 위에서 보면은 무너지나요? 아니죠. 밑에서부터 쏘면 무너지거든요. 네.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계속 그냥 외부 세계를 보면은 야 반감이 생겨요 계속.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제 김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그게 한순간은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외부 것을 하도 많이 알게 되면은 네. 그때는 이제 마인드가 외부 거를 몰랐을 때하고 알 때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런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막 이렇게 막 USB 보낼 때도 막 북한 사상 욕하는 USB는 도움이 안 되고 드라마나 이런 것처럼 뭐 뉴스 같은 것처럼 외부를 알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작은 거에서. 네. 우리가 자극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의 통제가 더 심합니다. 네. 그 뭐 김정은이 막 뭐 하잖아요. 네. 그럼 북한에서 그거 보게 하겠어요? 무조건 그거는 본 사람은 사형까지 시키는 데인데. 그럼 확산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스며들듯이. 그렇죠. 그렇군요. 그 이철원님께서 최근에 우리 북한 귀순 병사가 대북 확성기를 듣고 지뢰밭을 뚫고 왔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이철원님도 수영을 통해서 귀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좀 이렇게 귀순을 결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보위부에서 북한에서 흔히 많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보위부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왜 갑자기 한국에 왔느냐. 뇌물도 막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뭐 태영호공사는 왜 왔대요? 또 황장엽 선생은 왜 왔대요? 저보다도 더 뭐 최고위층 언더 높은데 뭐 어느 정도 잘 살던 분들도 다 오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한순간에 뭐 극단 막 폭발해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원산 항보위부에서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접시사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식량을 들여왔어요. 쌀을.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배가 들어오면서 한국 분을 처음 만나 뵙고 2007년도, 2006년도는 이제 뭐 이럴 때 그러면서 한국 분을 처음 만나 뵈가지고 내가 이미 전에 뭐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던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면 그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봤고 그때 조금 바뀌었죠. 내가 교육받았던 한국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되게 조금 가슴이 좀 여기가 막 찡하고 좀 이 뭐라고 해야죠? 막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그 미디어에서 보면서 야 이거 말이 통하네 같은 민족 맞네 하면서 생각했던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하는데 여기가 뭔가 모르게 있잖아요.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진짜 같은 민족이구나. 와 그게 영상으로 보던 거하고 실제 대화하니까 여기가 막 울림이 막 그 이상한 거가 느껴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그걸 한 두어 번 그 또 다음 해 또 다른 배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분하고도 또 대화하면서 그때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이부에 있으면서 한국 TV도 또 많이 보면서 그때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는 적대감을 가지고 봤고 그다음에 이제 동경심이 생겨서 볼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그 미디어를 보면서 다 현실처럼 보이고 너무 자유롭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8월 15일 이제 전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를 듣게 된 거죠. 그걸 재방을 이제 9월 달에 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듣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 친구한테 가자 해가지고 3일 만에 저희는 이제 서해바다로 출발을 했는데 서해바다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희는 이제 황해도 지역이기 때문에 국경 쪽으로 가가지고 삼국을 통해서 올라오면 전혀 아는 뭐 이런 소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황해도에서 이제 황해도 연안에서 잘 바라보이는 강화도 말도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예, 강화도 말도에 이제 해병대 이사단에서 나와 있는 한 개 중대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태극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2016년 9월 18일 저녁 8시 경에 네. 바닷물에 입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네. 예, 다음날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군함을 타고 인천 항으로 들어왔죠. 네. 아니 근데 그 수영을 통해서 친구분이랑 이렇게 귀순을 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수영으로 바다를 건넌다는 게 이게 목숨이 빠져 죽을까봐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저희도 사실은 육상연설 봤을 때 한 2시간 수영 치면 갈 것 같다 했거든요. 별로 안 멀다. 별로 안 멀어 보였거든요. 예. 야, 근데 그게 꽤 멀더라고요. 아. 예, 저는 뭐 키로수도 잘 모르고 예. 그리고 몇 시간을 저희가 수영 천지는 모르는데 네. 제가 최초로 발견했던 해병대 분을 만났어요. 네. 네, 제 영상에도 있는데 그 해병대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나 그때 발견했던 누구다. 아. 네. 네. 제 유튜브를 보고. 근데 그게 우리가 바닷물에 전기철조망, 지뢰밭을 넘고 바닷물에 입수하는 걸 이분이 다 지켜봤더라고요. 어떻게 보죠 그걸? 이거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그 전연 지역 있잖아요. 네. 그 열감지 장비라는 것을 가지고 다 감시하더라고요. 아 넘어오거나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방비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좀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대충 아는 거는 6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물에서 이제 호적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살아왔으니까 말하는 건데 무험합니다. 아, 위험하군요. 무모하네요. 6시간. 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7년 동안 정착해 살면서 해변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정말요? 네, 모래만 밟고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네, 제가 가장 그때 제일 생각에 남았던 게 뭐냐면, 야, 인간이 이 두 발을 땅에 딛고 다니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야,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귀순하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해병대에 도착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뭐 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아, 해병대에서 조사하지 않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발견한 군 부대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저희도 뭐 무인도에 들렸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예, 그 수영을 한 6시간 동안 치는 동안에 무인도 잠깐 들렸다가 무인도에서 다음날 또 이제 물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한참 내려오다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해병대가 나와가지고 요트를 타고 배를 타고 군함으로 옮겨져서 군함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죠.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 그 국정원 조사를 받거나 뭔가 그럼 군부대 한국분들 만나셨을 때 가장 처음 물어보셨던 첫 질문은 뭐셨나요? 첫 질문이 아니고 국정원 이제 딱 올라와가지고 저희는 안대다 쓰고 와가지고 뭐 대한민국에서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올 때. 안대를 딱 풀으니까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네. 그 머리가 하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네, 뭐지? 제대로 온 건가?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엔 뭐 이게 치신이 말이 아니었죠. 뭐 소금물에 그냥 뭐 그쵸. 그냥 그 샤워부터 쫙 하라고 각 방에서 샤워를 하고 다음 날부터 조사에 착수했죠. 그렇군요. 조사에 착수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보이브 있다가 왜 오셨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조사하는 매뉴얼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좀 파란만장한 탈북 스토리를 들어봤는데 저희 이어서 한국에 서서 이제 오셔가지고 좀 적응하셨던 부분들, 좀 놀라셨던 부분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